자, 일단은 뭐 현재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등에 대한 어떤 선고 이유를 쭉 낭독하고 있습니다. 크게 요건을 좀 정리해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그러니까 허위 사실과 관련된 처벌 대상은 그 인식의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1심과 2심 동일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인식의 여부,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단순히 그 인식의 여부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하려면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발언을 고려해야 되는데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이른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2심 재판부도 판단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이 행위와 관련된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이 사실관계상의 진위 여부, 더 나아가 의도성 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양형에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까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판 선고 이유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끝까지 지켜봐야 아직 백현노 협박 발언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올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이 최재형 변호사님, 뭐 재판 많이 가보셨겠지만 두과일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좀 두과일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을 마지막에 아껴놓다가 이거일 것 같기도 얘기했다가 뭐 저거인 것처럼 얘기했다가 무죄처럼 얘기했다가 유죄처럼 지금도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뭐 증언감조법상 공직선거법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표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했다가 또 인식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검찰의 또 일부 공소 내용을 또 기각했다가 두가일식으로 앞에 유죄 무죄 먼저 빡 얘기해주고 양형해주고 그에 대한 이유로 좀 풀어가면 안 됩니까? 왜 꼭 판사님들은 그럽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판결문에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예단을 가질까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근데 판결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법원의 그 공보관이 그 기자들에게 제공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별도로 지금 뭐 그 보도 자료는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익명화된 판결문을 지금 먼저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익명화된 판결문에는 유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쓰고 무죄의 부분은 뒤에 갈 겁니다. 결국 지금 구두로 선고하는 것과 판결의 실제적인 내용은 사뭇 역전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뭐 유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했다가 다만 이러면은 이제 다만이 나오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죄인 부분을 먼저 하지 않고 무죄인 부분을 먼저 지금 그 설시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결국 무죄인 부분, 인식이 아닌 그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시를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조작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협박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전형적인 동사로 행위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인식에 관한 부분에서 먼저 무죄 부분을 털어내고 이제 본론은 미괄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무죄 부분에 설시하는 것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죄 부분은 객관적 증거만 설시하면 되기 때문에 무죄 부분은 앞에 굉장히 가분수처럼 많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죄 부분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부분은 상당히 짧으면서 임팩트 있는 유죄 판결이 삽시간에 나올 가능성 저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제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중요한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이제 결론을 밝힌다라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결문 자체는 사실은 다 유죄 부분을 먼저 쓰고 무죄에 대해서는 뒤에 씁니다. 전부 무죄라고 한다고 하면 뭐 처음부터 다 무죄가 되지만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1심 무죄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뒤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외에 가서 골프를 쳤는지 말았는지 그 사진을 검찰 측에서 조작했는지 말았는지 했다 안 했다는 것은 동사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협박했다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어서 판단할 것 같은데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문을 뒤집을 만큼의 어떤 임팩트 있는 사정 변경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 한마디로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으로 조만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죠. 헌재를 향해서 헌재는 뭐 하냐라는 취지의 발언했습니다. 오늘이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합니까? 자, 헌재의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답답함, 더 나아가 헌재는 뭐 하냐라는 어떤 비판의 발언도 좀 담겨져 있는데 여야 정치권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헌재는 뭐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헌재가 먼저 좀 이것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사건인가 이런 인식이 이 안에 깔려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이소영 몇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헌재의 일거리가 너무 많다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만 하더라도 한 29건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다가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개의 줄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타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에는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8분의 재판관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 참여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기는 상당히 많이 바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해가는 이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마음이야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라는 의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가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저는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의 문제만 꼭 놓고 만약 논의가 된다면 상당히 빨리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나 각하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내부적으로 뭐 재판관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시간을 끌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뭐 패문부제 등의 이제 서류를 늦게 받거나 이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어떤 시도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저 발언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요. 최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 재판은 달팽이 속도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KTX급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열차가 너무 과속 스캔들로 하다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측 율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미 다 결론을 냈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그만 것들을 다듬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판사들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분들 판결문 쓰라고 하면은 100장짜리도 그날 뚝딱 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다투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사실이 확정 안 되니까 그다음에 법률적인 판단 절차로 못 내려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혼자 이해 못하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지에 대해서 반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선고되는 이 사건 항소심은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금 선고되고 있습니다만 1심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1심은 6개월 만에 선고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라고는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어떤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라고 했다면은 다른 분들의 재판에도 나도 이만큼 방어권 보장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넉넉하게 방어할 수 있는 절차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탄원이라고 했었다고 하면은 이런 비난을 받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내로남불식 이중적인 태도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강소필 부대변인.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재판 지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그때 지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연되는 거는 정당한 지연인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재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판을 지연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저는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문부제 저 같은 경우도요. 어디 법원이나 뭐 세무서에서 뭐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발 등기 말고 일반 우편 보내라고 합니다. 왜? 등기는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집에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개인의 형사소송인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은 사실 온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되는 이익을 따져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가 절반으로 갈라져서 이게 갈등 수준을 넘어서 증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이 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설이 돌잖아요. 아니 그 앞에 지나가니까 평해하는 여성 재판관 2명의 고성이 오갔다. 그래서 이 고성이 뭐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소리가 아닌가 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출될 때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안 그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좀 선고를 내려주십사 하는 마음인 겁니다. 네, 자 지금 법원이 김문기 씨 관련된 4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4가지 발언 모두 다 공직선거법 무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된 4가지 발언 모두 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됐던 이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도 2심 재판부는 조금 전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했던 10명이 찍은 사진을 확대한 행위가 조작한 게 맞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 사진은 조작된 게 맞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라는 대목도 조금 전에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측이 주장했던 이 대표의 발언이 골프를 안 친 것처럼 말한 것 여지가 있지만 이 법의 판례상 의심이 될 때는 피고의 이익에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 아직 안 나왔는데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4가지 모두 다 1심을 뒤집고 무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인 거죠. 아직 전체적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용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이재명 대표의 적어도 지금 그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변론 요지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특히 1심에서 유죄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런 부분은 1심 판결에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후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일반인의 감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선법 위반이라고 유죄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조차도 무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판결문을 읽어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납득되기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지나치게 높은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김문기 씨와 골프 치지 않았고 그런 것을 마치 골프 친 것처럼 해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명확한 이유를 좀 들어야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인식의 영역이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일 수가 있다는 것은 저 또한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를 친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백한 행위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 아까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한 각종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으로 봤던 김문기 씨의 어떤 그 자제분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동영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골프를 친 사실 그런 부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무죄로 판결됐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 이유를 제가 봐서 아마 이 부분이 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금 상고까지 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적어도 김문기 씨 발언과 관련해서 1심, 2심 판결이 갈린 겁니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1심 판단은 지금 뒤집은 건데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세 가지 발언에 대한 무죄 판단도 1심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법리적으로 인식의 영역을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어떤 법리적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 아마 그것 역시 어떤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봐서 무죄로 본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그 발언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이유도 결국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왜 거짓말을 하냐는 비판을 국민의힘 측에서 당시 계속하면서 이 사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난 청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잘 몰랐다 이런 발언으로 시작해서 연결해 가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진까지 들고 나왔던데 전체 단체 사진 중에 4명을 골프 친 것처럼 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다른 발언을 연결해 갑니다. 그 발언 이후에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상 볼 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선상에서 이 사진에 대한 조작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 사진도 전체 사진 원본에서 떼낸 사진이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작 발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이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뭐 연결되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다, 거짓말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무죄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백현동 관련된 발언을 2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이 허위 사실 유무에 따른 양형 최종 이 양형에 대한 어떤 판단과 이유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문기 발언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1심과 달리 좀 뒤집어졌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라는 1심 선고보다는 혹 이 백현동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3가지 중에 1심의 경우에는 1개만 무죄고 2개가 유죄였다라면 지금 현재 2심의 경우에는 2개가 무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골프 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골프 치지 않았다 일부 유죄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유죄가 아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골프 친 것으로 보이려고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허위사실 공표하는 거하고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골프 치지 않았다고 공표하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본인은 그 사실 자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는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일부러 말하자면 허위든 아니든 간에 골프 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조작은 있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매우 수동적인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자체를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2심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제 백현동 발언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유무 판단이 어떨지
그리고 최종적인 형량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측의 이 백현동 관련된 이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어떤 반박의 요지는 조규현 변호사님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임의로 발췌했고 그 위치를 이렇게 조작해서 그러니까 이 저 발언 저것만 보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의 앞뒤 맥락이나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인지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매각을 요구하고 협조 요청을 했던 5개 부지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떼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저 부분을 특정해서 사실상 이 허위 사실 발언인 것처럼 이 무리한 공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허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뭐 협박이란 발언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실제 2014년 국토부가 또 박근혜 정부가 이 종전 부지의 매각 협조 요청이라고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기존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자체에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3차례, 4차례 보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의 담당 공무원이나 또 시장인 본인도 이런 걸 압박으로 느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허위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이게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목적의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인데 핵심적으로는 이 당시에 이제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 지금 1심 법원의 유죄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토부 공문이 3차례 온 거고 그중에 결정적으로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게 뭐냐면 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의무조항이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진 행위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협박에 의해서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건데 그 전체적인 앞에 공문들 내용을 보면 관련된 법령들이 쭉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매각하라 그리고 특히 식품연구원 부지는 특정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하라고 기재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건 분명하죠. 다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는 발언을 직접 들었느냐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 발언을 했느냐와 관련돼서 다투어지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김기흥 대변인 나오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백현동 발언 관련된 입장 좀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증언을 하게 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봐야 되는데요. 왜 이재명 대표가 굳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그 당시에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의 어떤 질의를 받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요.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판날까지 준비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작정을 했다는 거죠. 국정감사장을 본인의 어떤 해명의 장으로 이거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목적성이 확실하고요. 무엇보다도 백현동이라는 거는 뭐냐?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인섭 씨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불리는 성남시 시장에 나왔을 때 선대 본부장으로 일했던 그분이 이른바 인허가 관련해서 로비스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이분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심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에 그다음에 추징금도 70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백현동 의혹이 이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가 상향이 됐는데 그 엄청난 일을 과연 누가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김인섭 씨의 어떤 힘이 있었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부분이 당연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혹, 본인의 어떤 로비스트였던 어떤 김인섭 씨의 어떤 로비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토부의 어떤 협박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해줬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이 백현동의 의혹으로부터 본인이 전혀 상관이 없음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